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싸움이 아닌 희망의 씨앗을 심기로 했다.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동면에 들어갔다가 황폐한 세상에서 깨어났다. 법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남은 건 오직 생존 본능뿐이었다. 이야기는 내향적인 성격의 끝판왕 조연인 나츠로부터 시작된다. 여름 방학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그녀는 집에서 뒹굴거리며 고양이와 놀았다. 고양이와 놀지 않으면 잠을 잤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뜨니 낯선 방 아니었다. 밖에서 누군가 들어와 말했다. 배가 곧 침몰하니 어서 여기서 나가세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며 밖으로 나가자 눈앞에는 섬이 보였다. 몇몇은 이미 구명보트에 타고 나츠에게 어서 나오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위로 올라가 두 사람을 더 만났다. 그들도 그녀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고 나츠가 기억하는 건 어제 배 위에서 무언가를 먹었다는 것뿐이었다. 배 위에서였다. 네 사람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보트 위관이 막사에 숨었다. 그들은 왜 여기에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지 왜 그 배에 탔는지 의논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것 같지 않았다. 의심은 잠시 접어두고 네 사람은 함께 노를 저어 근처 섬으로 갔다. 해안에 도착하니 앞이 막다른 길이라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단 몇 분 만에 긴 머리 녀석이 본색을 드러냈다. 덩치 큰 누나가 올라가는데 그 녀석이 엉덩이를 만졌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이번엔 비주로 쳐두겠다며 계속 올라갔다. 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네 사람은 모두 위로 올라갔다. 해의 방향을 확인한 후 네 사람은 서로를 소개했다. 검은 머리 남자는 고등학교 2학년 아오, 나츠는 1학년, 긴 머리 남자는 아사히였다. 그는 나츠가 괴롭힘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봤고 운 좋게도 자신은 괴롭히는 쪽이었다. 아오가 그를 막았다. 그때 덩치 큰 누나가 말했다. 나는 보탄이야. 여기서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 이 리더를 맡을게. 그 후 보탄은 아오와 나츠에게 물을 찾으러 가라고 하고 자신은 아사히와 함께 갔다.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아오가 말했다. 나츠가 좀 소심하긴 해도 자신보단 낫다고. 그 후 두 사람은 수원지를 찾았다. 아오는 남고 나츠는 다른 두 사람을 찾으러 달려갔다. 한편 보탄과 있던 아사히는 현재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다. 그는 칼을 꺼내 보탄을 위협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보라고 했다. 나츠는 멀리서 두 사람을 봤지만 어째서인지 크게 소리치지 못했다. 뒤따라온 아오가 그녀 대신 그들을 불렀다. 그 후 네 사람은 구조 신호를 만들었다. 아사히가 배고프다고 계속 징징거려서 식량을 찾기 위해 흩어졌다. 아사히는 나츠에게 밧줄을 엮으라시키고 남았다. 그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앉아서 끙끙댔다. 돌아온 보탄도 그녀가 이해되지 않았다. 섬에 도착한 후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줄 몰랐다.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도 없고 소통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무능한 아이 같았다. 보탄은 그녀에게 스스로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는 오직 자기 자신만 믿고 누구에게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며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했다. 한편 아오는 야생 바나나 나무를 발견했다. 아무리 해도 올라갈 수 없자 그는 칼을 꺼내 베어버렸다. 한편 나츠는 무언가 표식 같은 것을 만들었다. 다른 한편 한 소녀가 곤충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큰 바위 근처에 이르자 더는 쫓아오는 곤충이 없었다.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녀는 공격을 피했고 두 사람이 나타나 그녀를 도왔다. 세 사람은 힘을 합쳐 사마귀 세 마리를 해치웠다. 세 사람의 대화로 보아 이 소녀의 이름은 하나, 직업은 곤충학자였다. 활을 든 남자는 스노마타, 횃불을 든 아저씨는 야나기였다. 야나기는 곤충 사체를 전부 태우려 했지만 하나가 막아섰다. 물과 식량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아저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스노마타도 하나의 의견에 동의했다. 세 사람은 언쟁을 시작했다. 그때 아직 숨이 붙어있던 곤충 한 마리가 꼬리로 야나기의 등을 찔렀다. 아저씨는 이 일을 하나의 탓으로 돌렸다. 세 사람은 물을 가지고 다른 세 사람이 있는 거처로 돌아갔다. 눈을 가린 머리는 하루, 검은 머리 소녀는 후지코, 마지막은 모모타로였다.
야나기는 그 셋을 위해 물을 길어오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곳에 온 지 3주가 지났지만 비행기나 배 한 척 지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곳을 떠나자고 제안했다. 테니까. 하지만 야나기는 자신이 리더라며 그녀의 뺨을 때렸다. 하루가 말리자 걷어차였다. 스노마타가 말려도 소용없었고 결국 모두 섬을 떠나게 되었다. 그들 외에 치사와 히발이라는 두 사람이 더 있었다. 그 소녀는 섬에 도착한 후부터 혼수 상태였다. 몸은 죽은 듯 차가웠지만 치사가 확인해보니 맥박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날 밤 하나가 폭풍을 경계하던 중 야나기가 그녀를 공격했다. 그는 벌레에 쏘인 후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폭풍이 닥쳤다. 히바리의 천막이 뗏목에서 떨어져 나갔다. 야나기는 아이를 버리라고 말했다. 하나는 그럴 수 없다며 아이를 구하러 뛰어내렸다. 그녀가 아이를 끌어올렸을 땐 뗏목 전체가 산산조각 난 후였다. 그들은 다시 곤충의 섬으로 돌아왔다. 수많은 생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야나기는 또다시 히바리를 미끼로 삼아 도망치자고 했다. 하나는 반대했고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려다 실수로 그를 밀어 떨어뜨렸다. 그녀는 당황해서 그를 구하려 했지만 모두가 그녀를 말렸다.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였기 때문이다. 일행은 뗏목 파편을 찾으러 바다로 나갔다. 하나는 사람을 죽였다는 충격에 넋이 나가 있었다. 하지만 야나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기어 돌아왔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떤 경납고에서 깨어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이 남자는 흑인이 아니었기에 아마 어떤 원한 때문인지 이 무리는 총을 꺼내 일제히 그를 쏴 죽였다. 한편 하나네 쪽에서는 야나기가 딴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여전히 신경질을 부리긴 했지만 그는 곤충을 모두 죽이고 섬을 탈출할 열쇠를 찾았다고 말했다. 한편 나츠 쪽에서는 아오가 그녀가 가져온 버섯에 중독됐다. 그녀는 계속 미안해했다. 아오는 자신이 자원해서 먹은 거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그녀에게 보탄에 대한 의심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이곳에 처음 온 사람 같지 않다고. 그리고 아오는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무사한지 걱정했다. 한편 하나네 일행은 야나기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가 곤충떼에서 살아남았기에 하나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그가 그들을 이전에 곤충이 가득했던 바위로 데려갔을 때였다. 한편 나츠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기록했고 아오도 회복되었다. 두 사람은 앉아서 그 버섯의 이름을 지었다. 보탄이 찾아와 음식을 보더니 모두가 먹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부족하다는 말에 나츠는 보탄이 자신을 구명보트에 태울 때도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가 아사히를 깨우러 간 사이 그녀는 아오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가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러고는 나츠에게 짐을 챙겨 도망칠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녀가 납치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음식을 더 찾으러 가는 척하며 도망쳤다. 음식과 물부터 찾아야 했다.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연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아오의 여자친구는 바로 하나였다. 나츠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면 꽤 놀라울 것이다.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섬에 도착한 후로 새나 파충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나츠와 아오는 저 산으로 갈 계획이었다. 갑자기 나츠가 식충 식물에 빠질 뻔한 걸 아오가 구해줬다. 하지만 그는 이 식물이 비정상적으로 크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아오가 다른 식충 식물에게 공격당했다. 나츠는 서둘러 칼을 찾았지만 그녀도 붙잡혔다. 한편 보탄 쪽도 쥐떼가 나타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한참 만에야 두 사람은 쥐떼를 처리했다. 이때 보탄은 자신이 경찰관임을 밝혔다. 아사히는 굽실거리기 시작했다. 보탄도 아오와 나츠를 걱정했다. 한편 두 사람은 다른 생존자에게 구조되었다. 그 사람은 다가온 쥐떼를 처리하고 간단히 손질한 뒤 구웠다. 보탄 쪽에서도 고기를 굽고 있었다. 아사히는 먹으면서 신세 한탄을 했다. 부모님은 이혼했고 그는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와 살았다. 어머니는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를 때렸다. 한 번은 정부에 1억 엔을 받고 그를 팔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말을 들은 보타는 몇 가지 정보를 얻었다. 나치 쪽에서도 이 섬이 정부의 실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처 묻기도 전에 보탄과 아사히가 찾아왔고 이 남자의 이름은 모주였다. 그는 스스로 그룹에서 이탈했다고 했다. 아사히도 아오와 나츠의 탈출 계획을 알고 있었다. 보탄에 대한 의심을 털어놓자 더는 숨길 수 없었던 그녀가 모든 것을 밝혔다. 사실 그들의 팀은 자신을 제외하고 7명이어야 했다. 그녀는 그들의 가이드였다. 모든 것은 한 과학자가 운석이 지구와 충돌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시작되었다. 직경 수십 킬로미터의 운석은 강력한 지진과 화산 폭발, 대홍수를 일으킬 것이다. 게다가 거대한 먼지 구름을 만들어 지구 전체를 뒤덮고 태양이 사라져 지구 전체의 기온은 10도에서 20도까지 떨어질 것이다. 많은 대책이 나왔고 수많은 방안 끝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로 했다. 인류가 멸망할 경우를 대비해서죠. 인류의 멸종을 막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게 바로 7시드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선발해 동면시키는 겁니다. 지구가 재앙을 겪는 동안 계속 잠들어 있는 거죠. 지구 환경이 살만하다고 판단되면 해동시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마치 살아남은 씨앗처럼요.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싹을 틔우는 거죠. 그리고 나츠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인류의 씨앗인 셈입니다. 그리고 보탄 언니는 그들을 안내하고 돕는 가이드고요. 이 프로젝트는 여러 나라에서 진행됐다고 해요. 일본에는 5팀이 있고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 있어요. 여름은 A팀과 B팀으로 나뉘고 저희는 B팀이에요. 모든 멤버는 컴퓨터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선발했죠. 제 생각엔 7명은 인간의 7대 죄악을 기반으로 한 것 같아요. 그들은 잠든 사이에 잡혀서 끌려온 거예요. 아오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모즈는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는 여자친구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오타가 뛰쳐나가자 나츠가 뒤쫓았고 둘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는 무력감의 울음을 터뜨렸죠. 한편 하나 쪽에서는 모두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스노마타가 야나기 아저씨가 말한 프로젝트가 뭐냐고 물었죠. 그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는 일행을 한 나무 구석으로 데려가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에 생존의 열쇠가 있다고요. 일행은 여전히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야나기에게서 아주 강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라이터를 켜자 그의 손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하나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말벌이 애벌레를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말벌은 애벌레 몸에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은 애벌레를 파먹죠. 하나는 진실을 깨닫고 모두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어요. 정체가 드러나자 그의 몸에서 벌레들이 기어나왔고 다른 벌레들도 나타나 모두를 포위했습니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순간 야나기 아저씨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봄팀이 도쿄에서 동면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이 있는 곳은 간토 지방의 해안 근처라는 거죠. 서쪽으로 가면 이 섬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요. 말을 마친 그는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횃불이 되어 곤충들을 겁먹게 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은 7개의 후지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살 길이었죠. 일행은 동굴에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매우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들은 7개의 후지를 찾으러 가기로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오기노우지, 산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곳에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일행은 준비를 마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에게서 비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오타는 하나에 대한 꿈을 꾸다 깨어났고 나츠가 그를 부르러 왔습니다. 보탄 언니가 할 얘기가 있다고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아오타는 이전의 기세를 잃었습니다. 보탄 언니는 지도를 그렸고 가장 높은 산에 올라 전경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누가 변하든 나츠의 덜렁거리는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등산 중에 그녀는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스스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보탄 언니도 살아남으려면 자립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때 나츠는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도 들었기에 그들은 즉시 찾아 나섰습니다.
세 사람이 악어에게 포위되어 있었죠. 위로 올라올 수 없자 보탄 언니가 뛰어내려 그들을 구했습니다. 소개하자면 이 아가씨는 테노, 이 남자는 미대생인 치마키, 그리고 여자아이는 호타루입니다. 그들은 남은 멤버들이었고 이제 여름비팀이 모두 모였습니다. 세미마루가 또 배고프다고 칭얼대서 보탄 언니는 식량을 찾으러 조를 나눴고 언니는 남아서 세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츠는 멀리서 지켜보며 왜 정부가 자신 같은 사람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모두가 그녀를 덜렁이라고 생각했고 할머니를 도와 낚시하는 것조차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이 말을 하다가 나츠는 바로 바닷가로 달려나갔습니다. 물을 마셔보니 바닷물이 아니란 걸 알았고 이 정보를 일행에게 알려줬습니다. 잠시 의논한 후 그들은 배를 만들어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기 전 치마키는 다른 팀이 올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아우타도 틈을 타 하나에게 편지를 썼죠. 세미마루가 나츠에게도 뭔가 쓰라고 권했지만 그의 말투가 너무 가벼워서 아우타가 나서서 그를 막았습니다. 나츠는 아우타가 평소대로 돌아와서 기뻤습니다. 얼마간의 준비를 마친 후 일행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북동쪽으로 향했고 얼마 후 다음 섬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흩어져 식량을 찾았죠. 나츠도 여러 종류의 버섯에 대해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세미마루가 또 그녀를 놀리러 왔습니다. 아우타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 후 모즈가 고기를 좀 사냥해 왔고 다 같이 구워 먹었습니다. 아우타는 보탄 언니에게 왜 북동쪽으로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북규슈에 집결할 것이기 때문에 동중국해 근처에 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팀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봄팀은 간토, 겨울팀은 홋카이도에 있었죠. 가을과 여름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우타가 왜 여름팀만 두 팀으로 나뉘었는지 더 물었습니다. 모즈가 이어서 말하길 각 팀의 멤버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외모가 뛰어나고 마지막으로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었죠. 그리고 세미마루 같은 경우는 나고자 그룹이라고 불렸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었고 그게 바로 여름 B팀이었죠. 세미마루는 애정이 결핍되어 있었고 나츠는 극도로 내성적이었으며 아우타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때 치마키가 돌아와 모두에게 호숫가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물 위로 뻗어나온 팔을 보았습니다. 아우타와 세미마루가 자원에서 잠수해 알아보기로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호수 아래에서 세미마루는 중간쯤 가다가 너무 놀라 다시 위로 헤엄쳐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것이 평화기념상이라고 말했고 그들이 있는 곳이 나가사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이후이며 다른 도시들도 이렇게 바다에 잠겼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탄 언니는 그들의 다음 행선지로 오이타현의 분고우지산을 제시했습니다. 7개의 후지산 대피소에 물자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부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죠. 일행은 계속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아우타는 하나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매우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가는 길에 나츠는 또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덕분에 열의 불상을 발견했습니다. 불상 아래에서 보탄 언니는 대피소 입구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씨앗과 많은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들은 그들이 농업, 어업, 임업 등 많은 것들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거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때 치마키가 며칠간 그룹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고향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우타와 나츠가 그와 함께 갔습니다. 며칠을 걸어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치마키의 예술적인 뇌 덕분에 그는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돌아오기 전에 씨앗을 좀 심었습니다. 그리고 대피소에서 그들은 텐도가 씨앗 창고를 독차지하려다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탄 언니의 계획이 이곳에 한동안 머무는 것이란 걸 알게 되자 아우타는 잠시 도쿄의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츠도 따라가겠다고 했죠. 그녀는 고향이 도쿄 근처라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저 아우타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편 하나 일행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7개의 후지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아우타에게서 많은 생존 지식을 배웠습니다.
밤에는 아오타가 가져온 책에 대해 이야기했죠. 나츠는 고구마도 몇 개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기뻐하고 있을 때 덤불 속에서 세미마루가 튀어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보탄에게 불임을 당하기 싫어서 몰래 둘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별말 없이 그를 따라오게 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계속 걷다가 사람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계속 가보니 역시나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죠. 그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키가 큰 남자와 여자가 나타나 이미 늦은 듯 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 후 작은 마을로 끌려갔습니다. 세미마루는 이곳 사람들이 키 큰 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보고 약간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남자가 아키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마을이 보탄이 있던 곳처럼 대피소 아래에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속한 가을팀이 3년 전에 깨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곳을 다녔지만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떤 팀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 회의 시간이 되었고 세 사람은 이곳 사람들이 하루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을 받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세미마루는 몰래 어딘가로 사라졌죠. 아오타가 그 여자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나츠는 이 팀의 가이드인 이자유이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 남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외에는 나약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녀석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오타는 모두에게 권리를 위해 일어서라고 설득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세미마루는 심지어 음식을 훔치려다 잡혀서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아키오가 그의 손을 자르려 하자 아오타가 그들은 간토에 가고 싶을 뿐이라고 중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곳에 가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죠. 그는 그 후 세미마루와 함께 묶였습니다. 그는 이 녀석이 강한데 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들은 복종하는 게 아니라 아키오와 라니라는 여자를 위해 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살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만이 없으니 외부인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요. 두 사람은 흥미를 잃고 떠나버렸습니다. 세 사람은 몸부림쳐 밧줄에서 풀려났습니다. 깊은 밤 이자요이가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물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자요이, 오이가 모두를 독살하려 하자 아타와 아이가 그를 막았다. 그는 이런 삶에 진절머리가 나서 죽고 싶어 했다. 아오타는 그를 때리며 죽고 싶으면 혼자 죽으라고 소리쳤다.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지 말라며 세 사람은 그곳에서 탈출하기 전에 약병을 파괴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절벽에 도착했다. 아오타는 방향이 맞다고 확신하며 두 사람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배를 내리기 위해 밧줄을 잡고 있을 한 사람이 필요했다. 당연히 아아이가 유력한 후보였다. 그는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만약 두 사람이 그를 여기 버리고 가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그때 오이가 찾아와 세 사람에게 많은 곳을 여행하고 좋은 것을 발견하면 돌아와서 자신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안경을 벗었다. 안경은 그가 책임을 숨기고 도망치는 데 도움을 줬었다. 이제 그는 세 사람이 좋은 여정을 보내고 계속 낙관적이기를 바랐다. 그리고 세 사람은 일본 동부에 도착했다. 그들은 아사히의 고향에 도착했다. 하마스는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 나아가길 바랐다. 그는 어머니가 1억 엔으로 자신을 팔아 술과 젊은 남자를 사는 데 쓰지 않기를 바랐다. 계속 가다가 그들은 다른 피난처를 찾았다. 이곳은 7개의 후지 중 하나였다. 아타는 이곳이 오기노산이나 쿄가타케산일 거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그의 추측에 따르면 그들은 현재 가나가 와현에 있었다. 벙커의 뚜껑을 열자 그곳은 물에 잠겨 있었다. 아타가 자원에서 잠수해 찾아보기로 했다. 잠수하는 동안 하나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고 아타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온 아타는 도쿄로 가기 위해 필수품을 준비하며 이곳에 머물 거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는 하루와 함께 물에 잠긴 도시로 사람을 찾으러 들어갔다. 음악가 집안이었고 그는 싫었지만 억지로 배워야 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그런 도구들을 접하지 않게 되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를 느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한 교회에 숨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남자친구인 아타라고 했다. 그녀는 하루도 음악을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를 만난 이후로 그가 항상 자신의 손을 보호하려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그 손은 피아노를 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그녀는 그를 격려했고 깊은 밤 하루는 교회 피아노로 한 곡을 연주했다. 하나는 그의 음악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 후 도쿄가 사라졌기 때문에 모두가 모였고 그들의 다음 선택지는 후지산으로 가는 것이었다. 한편 하나는 하루의 연주가 훌륭했다고 칭찬하며 그가 살아있는 한 음악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하나 일행이 막 떠나자 아타 일행이 도착했다. 아우타가 자원에서 수영해서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하나의 유골이 이곳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자신도 여기서 그녀와 함께 죽으려 했다. 갑자기 거대한 물고기가 나타나 아우타를 공격했다. 위에서 누군가가 그 물고기를 쏴서 잡았다. 네 사람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겨울팀 소속이었고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는 그들보다 15년 전에 깨어났다고 했다. 그는 우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많은 괴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 일행은 피난처를 찾았다. 이곳은 나치 일행이 지나갔던 일본 동부에 침수된 피난처였다. 하나가 먼저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갔고 그 뒤를 따라 나머지 사람들도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나츠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보탄, 언니 일행이 유산 기록 보관소에 있다는 위치를 남겼다. 이것으로 야나기 아저씨의 말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일행은 주변을 찾아보다가 도서관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인류의 온갖 지식이 있었다. 스노마타가 모두를 모아 말했다. 그는 그들이 종말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더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여기에 정착하자고 제안했고 모두가 찬성했다. 하지만 하나는 여전히 무기력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며 아타처럼 그가 죽었으니 자신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녁을 먹으러 돌아와 모두가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작은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아우타가 아직 살아있기를 바랐다. 그 후 하나는 이곳에 정착하면 생활 범위를 가능한 한 넓히자고 제안했다. 한편 나츠 쪽에서는 아라시가 아타와 나츠를 깨웠다. 그는 그 남자를 믿을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가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살을 먹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증거는 없었지만 안전을 위해 아오타도 동의했다. 그 후 세 사람은 조용히 떠났다. 한편 그 남자는 15년 전을 회상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이미 몇몇은 죽어 있었다. 이 짓을 한 범인은 호랑이였다. 모두가 힘을 합쳐 호랑이를 쫓아냈다. 겨울팀은 깨어난 후 3명만 남았다. 그가 다친 늑대를 치료해준 후 그는 남은 사람들과 함께 7개의 후지 중 하나인 메아칸산의 비축 창고로 향했다. 그의 이름은 타카였다. 그리고 타카에게는 후부키라는 친구가 있었다. 둘은 야구팀의 뛰어난 선수였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미츠루로 가극단 단원이었다. 세 사람은 피난처를 향해 출발했다. 타카와 후부키는 종종 야구 기술을 이용해 사냥을 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타카가 던지고 후부키가 배트를 휘둘렀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비 오는 어느 날 밤 타카는 늑대 소리를 들었다. 그가 밖으로 달려나가 보니 세 사람의 텐트가 홍수에 둘러싸여 있었다. 후부키는 재빨리 밧줄로 세 사람을 함께 묶어 이겨내려 했다. 하지만 타카는 수영을 못해서 망설였다. 후부키가 돌아와 그를 안심시켰다. 자신도 수영을 못하지만 살아남아야 한다고 했다. 이 격려 덕분에 타카는 정신을 차리고 미츠루 후부키와 함께 홍수를 건넜다. 세 사람은 계속해서 길을 떠났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며 겨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한 번은 세 사람이 고기를 굽고 있는데 이전에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다. 호랑이는 타카를 공격했다. 후부키가 달려들어 공격하며 나머지 두 사람에게 먼저 도망가라고 곧 뒤따라가겠다고 말했다. 타카는 싫었지만 미츠루에게 이끌려갔다. 미츠루가 그를 응급처치했다. 두 사람은 동굴에 숨었고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다. 자신이 더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안 미츠루는 옷을 차려입고 영하의 날씨 속에서 얼어 죽기 전에 마지막 춤을 추었다.
타카는 모두가 자신을 떠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가 흐느껴 울고 있을 때 후부키가 호랑이를 쫓아내고 돌아왔다. 그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고 슬퍼할 시간이 없으니 어서 피난처로 가자고 타카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계속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타카가 후부키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그렇게 긴 여정을 계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랑이가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타카가 후부키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피난처에 도착했다. 후부키는 행복하게 미소 짓더니 사라졌다. 알고 보니 여행 내내 타카와 함께했던 동료는 그가 예전에 구해줬던 늑대였다. 늑대도 심한 부상을 입고 죽었던 것이다. 타카는 늑대를 껴안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새끼 늑대 2마리가 더 다가왔다. 타카는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15년이 흘러 현재에 이르렀다. 타카는 여전히 살아남았고 늑대 무리는 점점 커졌다. 그리고 비오는 어느 날 사냥을 하던 중 타카는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달려가 보니 하나가 공룡에게 쫓기고 있었다. 타카는 재빨리 그녀를 도왔다. 그 후 그녀는 그를 봄팀의 기지로 안내했다. 타카는 더 젊어 보이기 위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았다. 하나 일행은 몇몇 구역을 지었는데 최근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다. 그는 15년의 경험으로 비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일행이 모였다. 타카는 자신의 겨울팀이 홋카이도에 있었다고 말했다. 아사히 때처럼 일행은 타카를 의심했다. 어떻게 그가 이 세상에서 15년이나 버틸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다. 하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부메랑 던지는 기술을 연습했는데 위험한 상황에서 종종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가 실수로 던진 부메랑이 나무에 걸렸다. 선수였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예전에 아타와 함께 타카와 후부키의 경기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지코도 미츠루라는 소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전설로 여겨지는 매우 유명한 가극 배우였다. 하나와 동갑이었지만 지금은 그녀보다 15살이 더 많았다. 한편 하루는 새끼 늑대들과 놀다가 늑대 한 마리가 숯 조각을 물고 오는 것을 발견했다. 의심을 품은 그는 타카와 하나를 불러 확인하러 갔다. 그들은 다 타버린 장작더미에 도착했는데 누군가 방금 이곳에 머물렀던 것 같았다. 타카는 나치의 그룹일 거라고 의심했다. 하나는 다 타지 않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을 보고 그녀는 아타가 자주 읽던 책의 한 페이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타카에게 나츠와 함께 있던 두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타카는 한 사람이 아라시와 매우 닮았다고 묘사했고 하나는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그가 아타를 익사 직전에서 구했다는 말을 하자 그녀는 아타가 수영을 매우 잘하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이때는 아타가 하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물속에서 죽으려 했던 때였다.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들은 기지로 돌아갔다. 뛰는 동안 하나는 실수로 넘어져 매우 끈적끈적한 무언가에 닿았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떠났다. 기지로 돌아온 하나는 그 사람이 아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여자들은 연애에 대해 이야기했고 웃고 떠드는 동안 하나는 자신의 손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 날 그녀가 그 장소에 다시 가보니 공룡 한 마리도 그 식물 때문에 죽어 있었다. 타카가 와서 이것이 치명적인 병원균이며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방법을 찾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치료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절망이 깊어진 하나는 모두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누구에게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 밤에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공룡 한 마리와 마주쳤죠. 공룡은 그녀가 곧 죽을 것을 알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말로 절망했죠. 다음 날 그녀는 뗏목에 몸을 싣고 죽음이 찾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기지의 사람들도 그녀가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녀가 남자친구를 찾으러 갔다고만 알았을 뿐 그녀가 아프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한편 죽음을 기다리던 하나는 물고기의 공격을 받아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물고기가 자신을 물도록 내버려뒀죠. 어차피 자신의 죽음으로 괴물 한 마리를 없애 모두의 후환을 없앨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물고기의 아침 식사가 되기 전에 그녀는 타카에 의해 배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와 하루가 그녀를 찾으러 온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을 내버려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타카는 치료제를 찾을 것이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나의 두려움은 하루의 말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섬으로 떠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곳은 나츠가 처음 시작했던 섬이었습니다. 그들은 섬으로 올라갔고 타카는 폭풍의 변동을 감지하고 잠시 이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탓하고 또한 두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죠. 타카는 그녀의 행복한 미소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깊은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하루는 피리를 불어 하나를 진정시켰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타카는 그녀가 열과 사투하는 것을 보며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는 소금이 그녀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추론했죠. 그 식물이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하루가 자원에서 찾으러 가고 타카는 하나 곁에 남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자 타카도 소금물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쉴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녀는 동물 뼈더미 위로 쓰러졌죠. 그녀의 눈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모즈가 나타나 하나가 죽고 싶다면 자신이 해방시켜주겠다고 말했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모즈는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녀는 타마키가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라시가 그녀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찾은 듯 그녀는 죽음을 거부했죠. 모즈도 손을 놓고 떠났습니다. 하나가 다시 확인해보니 정말 아라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직후 타카가 달려와 치료법을 찾았다고 말했죠. 하나에게요. 그녀는 이제 생존 의지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타카는 하나를 산 위에 있는 소금호수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곳으로 뛰어들었고 다시 나왔을 때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카와 하루에게 자신의 남자친구를 팍 찾으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돕기로 했고 세 사람은 다음 여정을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는 싸울 때 방해되지 않도록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녀는 하루에게도 머리를 자르라고 권했지만 그는 예전 스타일이 더 좋다고 했죠. 하나는 타카에게 권했지만 그는 죽은 물고기 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화산재 분출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았죠. 세 사람은 계속해서 보탄의 피난처로 이동했습니다. 짙어서 순식간에 1m나 쌓였다고요. 여기서 살 수 없어서 이사를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고베 후지산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모즈가 자신이 저승사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타카는 동쪽으로 가기로 결정했죠. 나츠 그룹에서는 비가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라시는 하나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죠. 나츠가 책 이야기를 꺼내도 그는 예전처럼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혼자 울었죠. 세미마루가 나와서 그를 한 대 찼습니다. 그는 몇 마디 조언을 건넸는데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나츠의 목소리를 들었고 나츠의 덜렁거리는 성격이 또 말썽이었습니다. 밥솥을 어떻게 씻었길래 저 멀리까지 떠내려가게 하냐고요. 아라시는 호수로 뛰어들어 냄비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기운을 차렸죠. 다시 헤엄쳐 돌아오던 아라시는 바로 아래에 동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상이 있다는 것은 지하가 있다는 뜻이었죠. 세미마루가 신나서 해치를 열었습니다. 아라시는 서서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통로를 발견했고 그들은 과학자들이 남겨둔 배를 발견했습니다. 한편 하나 그룹은 난과 아키오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가을팀도 화산재에 덮여 이동한 것 같았죠? 하나는 떠나기 전에 메시지를 남겼고 여정 중에 타카는 잠시 이곳에 들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후부키의 유품인 그의 모자를 꺼냈습니다. 폐허가 된 야구장에서 종말 이후 타카는 죽은 절친을 추모하듯 온 힘을 다해 공을 던졌습니다.
나츠 그룹에서는 세 사람이 배를 호수 같은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첫 화에서 나츠가 바닷물이 아니라고 확인했기에 그들은 이곳을 호수라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떠나기 전날 밤 필수품 같은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룹은 어디로 갈지 논의했습니다. 세미마루는 사방을 여행하고 싶어 신이 났죠. 반면 나츠는 먼저 보탄을 만나러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그룹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에 어디로 갈지 논의하자고요. 세미마루와 아라시 모두 동의했습니다. 아라시는 이어서 이번 여행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3주 안에 배 조종법을 배울 계획이라고요. 그는 나머지 두 사람에게도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자 목표를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밤 나츠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미마루가 찾아왔는데 그는 성격이 좀 까칠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당장 목표를 찾으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된다고.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말라고요. 다음날 세미마루는 아라시에게 아직 목표가 없으니 아라시에게 붙어서 의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도 목표라고 생각했죠. 한편 나츠는 자신의 목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코끼리, 개미, 사자라는 이름의 배가 출발했습니다. 눈 덮인 산악 지역에서 하나 그룹은 발자국을 따라가 한 피난처에 도착했습니다. 깊숙이 들어가자 세 사람은 료야를 만났죠. 그들은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노라는 이 사람에 따르면 일행 중 한 여자인 카노가 임신했기 때문에 란과 아키오 팀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을 이 잔혹한 세계로 데려온 자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름 B팀에 대해 물었습니다. 시노는 그들을 만난 적이 있었고 아라시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자 그녀에게 그를 포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자는 아라시가 나츠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죠. 그 후 세 사람은 류야에게 하룻밤 묵어가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하루는 계속 무슨 소리가 들려서 찾아 나섰습니다. 갑자기 그는 공격을 받았죠. 그 후 시노라는 놈이 하나와 타카를 깨웠습니다. 그는 하루를 인질로 잡고 두 사람에게 구조선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몇 군데에 정찰을 가고 싶어 했죠. 꽤 화가 났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따랐습니다. 료야도 두 사람을 따라갔죠. 한편 하루는 카노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들었던 소리가 마치 기계 소리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나 그룹이 배를 젓고 있을 때 란과 아키오가 그들을 공격하고 배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는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타카가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그를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15년이나 살았는데 아직 수영을 못하다니 참나. 료야는 다른 두 사람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란의 그룹은 그녀와 아키오 그리고 8번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로를 따라 어딘가로 갔죠. 하나 그룹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거대한 환풍기를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농장이 나타났죠. 타카는 평범한 농장이 아니라 대피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은 계속해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란의 그룹도 이 대피소에 들어왔습니다. 란이 컴퓨터를 확인하자 각 구역의 프로필이 보였죠. 여름은 중앙블록, 봄은 주거블록, 가을은 축산블록, 겨울은 저장블록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저장블록부터 찾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한편 하나 그룹은 여전히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라가 된 시체와 그 옆에 있는 일기장을 발견했죠. 일기에는 이 사람의 삶이 적혀 있었는데 그는 마크였습니다. 그는 복화술사였고 타카시라는 사람이 마크에게 영원히 공연해달라고 말했죠. 그 후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동료 배우였던 미키를 만났습니다. 그 후 그는 놀이공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죠. 야구 스타 히노, DJ 카가미, 그리고 비주얼 아티스트 사루 모두 타카시에게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위험도 모른 채 그저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진동이 발생했죠. 그리고 카가미는 놀이공원의 모든 사람에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운석이 지구로 떨어졌으며 멈추지 않고
현재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공황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미키가 노래를 불러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마크도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점차 진정하고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타카시가 하나의 아버지이지만 그가 그녀를 다른 안전한 구역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4개의 저장고 중 3개가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타카시의 아내는 그것을 막으려다 죽었죠. 그는 아내와 함께 죽지 못한 것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 후 식량 비축이 부족하여 사람들은 다른 피난처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크의 그룹은 떠났죠. 여행 중에 그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공연하여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환승역에 도착했을 때 마크는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와 함께 끌려온 사람들은 모두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분쇄기에 들어가 비료가 되었다. M은 분노하며 타카시를 추궁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쓸모없는 사람들은 남은 이들을 위해 희생되어야만 했다. 그것이 타카시가 MC에게 평생 연기하라고 한 이유였다. 그리고 그는 매일 사람이 죽는 걸 지켜보는 공범이 되었다. 그의 정신은 점점 무너져갔다. 미키는 MC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저 그를 위로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자신들의 일을 잘하면 된다고 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둘이 함께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자고 했다.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어 모두 격리되었다. M과 미키는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둘 다 이것이 자신들의 끝이라는 걸 알고 서로에게 고백했다. 그리고 전염병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타카시는 마루에게 감염자는 누구도 지상으로 보내지 말라는 마지막 임무를 주었다. 그는 이 쉘터를 봉인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타카시는 도망친 장관을 잡으러 가야 했다. 즉 마루는 여기서 죽게 되지만 그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 후 며칠간 친구들과 계획을 논의했다. 그때 미키도 이미 감염된 상태였다.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둘은 죽기 전에 마지막 사랑을 나눴다. 그 후 그녀는 공연 의상을 입었다. 미키는 노래를 부르며 감염된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녀는 그들을 냉동창고로 데려갔다. 그곳이 유일하게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안으로 들어가자 MC가 문을 닫았고 미키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다정한 눈빛을 보냈다. 그의 친구는 모든 문을 닫은 뒤 약을 먹고 자살했다. M은 X자 표시로 봉인했다. 이제 그 혼자만 남았다. 그는 친구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그 후 M도 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MC는 이 일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자신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기를 바랐다. 자신들은 마지막까지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일기 끝에는 타카시와 하나의 사진이 있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요이는 누군가 냉동 창고문을 연 것을 발견했다. 바로 자네 그룹이었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 그들에게 병에 감염되기 전에 나오라고 소리쳤다자는 여전히 요이가 남에게 명령할 권리가 없다고 여겼고 그녀의 그런 경솔함은 곧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쉘터를 나온 후 가을, 봄, 겨울 세 팀은 함께 그곳을 떠났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한 수색대와 마주쳤다. 자네그룹 전원이 냉동창고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자 수색대는 즉시 총을 꺼냈었다. 유이가 잔을 대신해 총에 맞았고 그 팀은 병원균과 엮이지 않으려고 떠났다. 유이는 이제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모두를 독살하려다 A에게 저지당했던 일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것이 속죄할 기회이자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유일하게 아쉬워한 것은 A가 돌아와 저 바깥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었다. 기지로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와 보니 놀랍게도 건물들은 파괴되어 있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하나는 몹시 걱정했다. 가을팀은 피곤하니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타카는 팀을 나눠 사람을 찾고 먼저 숲에서 피난처를 찾기로 했다. 아라타 그룹으로 돌아가자 아사히와 그는 나츠에게 배 조종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는 하마터면 바위에 부딪힐 뻔했다. 나츠는 표류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하빌이었다.
세 사람은 그녀를 끌어올렸다. 자세히 보니 하비리는 호타루와 매우 닮았다. 나츠는 감기에 걸리지 않게 그녀의 옷을 갈아입혔다. 그날 밤 배가 심하게 흔들렸다. 하비리는 뱃머리에 서 있었다. 하비는 호타루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탄 일행은 유사에 빠져 있었고 텐도는 도움을 구하러 달려갔다. 한편 봄팀의 모모타로는 여름 A팀의 도움을 받았다. 먹여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하지만 모모타로는 그녀가 상처마다 다른 약을 바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잠시 후 정수리 머리가 하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모모를 자기 동생으로 착각했다. 모모가 자신을 봄팀 소속이라고 소개하자 그는 그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모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밖으로 나가 주위를 살피다가 아유와 모두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모모를 음식에 독이 있는지 어떤 약의 효과가 있는지 시험 대상으로 삼기 위해 데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위험을 느낀 모모는 밤중에 서둘러 도망쳤다. 그는 아침에 봤던 흰머리 남자와 마주칠 때까지 계속 달렸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 듯 모모는 내 동생이라며 달려들었고 그 아이도 아이유에게 붙잡혔다. 다음날 잔 일행은 적당한 동굴을 찾았다 한편 하나는 타카시노와 함께 주변을 순찰했다. 타카의 늑대 3마리 중 1마리가 모모의 신발을 찾아냈다. 나무가 많은 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그것을 두드려 보았는데 아주 듣기 좋은 소리가 났다. 자네 그룹에서는 모모가 여름팀의 괴물사냥 미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기에 요이를 손자들인 듯 했다. 잔은 요이의 복수를 위해 계획을 세웠다. 잔이 이들의 집 구조를 살펴보니 그들은 경험이 매우 풍부해 보였다. 더 관찰하던 잔은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아이를 발견했다. 그녀는 파로에게 그 아이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따라가 보라고 했다. 한편 그 아이는 하루가 연주하는 음악 소리를 듣고 그를 찾아왔다. 아이는 잠시 앉아 듣다가 비가 올 것 같다며 떠나기 전에 말했다. 깊은 밤 흰머리 남자 야스이가 또다시 배회하고 있었다. 쿤이라는 또 다른 긴머리 남자가 나타나 야스이에게 가이드가 맡긴 임무를 상기시켰다. 여름팀은 최강의 팀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다른 팀을 보호관리 지도하고 필요하다면 처벌하도록 훈련받았다. 며칠 동안 여름팀의 생활 방식을 관찰한 후 타카가 주의를 끄는 동안 하나가 모모를 구출하기로 했다. 장과 파로는 다른 일을 맡았다. 타카는 불을 피워 야스이와 쿤을 캠프 밖으로 유인했다. 하나는 그 기회를 틈타 바위를 타고 올라갔다. 한편 가보라는 아이는 다시 하루의 연주를 들으러 왔다. 하나는 안으로 들어가 모모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를 안고 나오자 야스이와 쿤이 돌아와 있었다. 둘은 그런 속임수에 쉽게 속지 않았다. 하나는 모모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야스이는 신경 쓰지 않고 모모를 다시 잡으려 했다. 그때 멀리서 파로가 소리쳤다. 그는 가보를 잡았으니 여름 A팀과 인질 교환을 하자고 했다. 그 말을 듣자 야스이는 하나를 공격했고 타카가 연막을 피우는 동안 흰 박쥐떼가 나타났다. 그것들은 계속해서 그의 늑대 2마리를 공격해서 타카는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하나 쪽에서는 그녀가 야스이와 다투는 동안 박쥐떼가 날아왔다. 4사람은 모두 집 안으로 뛰어들어 방어했다. 박쥐였기에 하나는 그 특성을 잘 알았다. 그것들은 먹이라고 생각하는 움직이는 것만 쫓았다. 그녀는 밖으로 달려나가 그것들을 유인했다. 한편 타카는 여름 A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나중에 늑대 2마리를 데려가 치료해 주었다. 하나는 이 팀이 살인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남자아이라고 생각했던 가보는 여자아이였다. 그녀를 진정시켰다. 하나는 돌아가서 자네 팀에게 박쥐떼에 대해 알리고 싶었지만 야스이는 그녀를 믿지 않고 모모를 남겨두라고 했다. 당연히 그녀는 아이를 미끼로 썼던 자에게 그를 맡길 수 없었다. 타카가 자신이 인질로 남겠다고 나섰다. 어쨌든 그의 늑대 2마리는 아직 움직일 수 없었다. 타카는 하나에게 자신은 괜찮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그때 가보가 날아와 모두에게 구급 상자를 준비하라고 하고 그를 동굴로 다시 끌고 갔다 나와 모모도 도착했고 모두와 가보는 부상자들을 응급처치했다. 그는 카노도 진찰했다. 그녀는 3년 전에 깨어났기 때문에 몸이 환경에
적응했으므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었다. 상황이 안정되자 자는 박쥐떼가 다시 올 것이니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가보는 자네 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후 가보는 야스이와 쿤에게 둘이서 박쥐떼를 동굴 밖으로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와 하나는 그것들을 탄광구덩이로 몰아넣을 것이었다. 박쥐들은 반향정이를 이용해 움직이므로 탄광의 소리로 역공할 계획이었다. 계획은 있었지만 야스이는 아직 그것들을 몰아낼 방법을 찾지 못했다. 덤불 속에서 파로가 나타났다. 그는 연기를 이용해 박쥐떼를 유인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찰을 다녀왔는데 박쥐 동굴이 18개나 있었다. 그것들이 사냥을 나가는 시간을 이용해 같은 출구로 유인할 것이다. 먼저 차례대로 각 입구에 연기를 피웠다. 박쥐떼가 날아오자 가보는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그것들을 탄광으로 유인했다. 그곳에서 하루가 연주를 시작하자 박쥐떼는 대형이 흐트러졌다. 그것들은 마구 날아다니며 서로 부딪혀 죽었다. 잠시 후 도마뱀떼가 나와 나머지를 처리했다. 하루와 가보는 높은 곳에서 지켜보았다. 하나의 그룹도 확인하러 왔다. 그리고 목소리만 듣고도 하루는 야스이가 요이를 죽인 사람임을 알았다. 해가 뜨자 가을, 겨울, 봄, 여름 A팀이 모두 모였다. 하나는 장과 함께 여름 A팀과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아들일지 상의했다자는 이들이 사람을 죽였고 무기도 가지고 있어서 꽤 걱정했다. 그 후 하나가 나서서 야스이에게 물었다. 그의 팀은 왜 총을 가지고 있고 다른 팀을 왜 민간인이라고 부르는지 물었다. 바다에 있던 3인조 하비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봄팀 소속이었다. 어젯밤 호타루에 대해 했던 말에 대해 하비리는 자신의 가문이 아주 오래되었다고 말했다. 헤이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다. 그녀는 본가의 후계자이며 호타루는 그녀의 사촌 동생이었다. 둘은 고통에서부터 기쁨에 이르는 감각을 공유하지만 항상 동시에 느끼는 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어젯밤 그녀는 하루가 위험에 처한 것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하비리는 나치에 덜렁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는 아라시나 아유와는 달랐다. 그녀는 나츠를 대놓고 얕봤다. 나츠는 무능하고 사과밖에 할 줄 모른다고도 했다. 이 나이에 어린애나 다름없다며 하비리는 언제 발작할지 모르니 자기 물건을 챙기라고 나츠에게 시켰다. 나츠가 가자마자 아라시가 와서 하비리의 아가씨 같은 태도를 나무라며 나츠를 괴롭힐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고 말했다. 하비리가 그가 나츠를 좋아한다는 정곡을 찌르자 그는 찔려서 나츠에게 달려가 화를 냈다. 다시 팀 통합 상황으로 돌아가자 야스이는 하나의 등산 기술이나 지식이 생존에 쓸모없다며 힘든 일을 시켰다. 그는 그녀가 쓸모없다며 육체노동만 시켰다. 분뇨 처리부터 벌목까지 하루도 그 일을 해야 했다. 야스이가 그가 갱고로와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나무를 옮기던 중 그녀는 모모가 암벽 등반 훈련을 받는 것을 보았다. 너무 위험해서 스프링 매트리스 같은 보조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야스이는 그게 뭔지 몰랐다. 한편 갱고로 신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패러글라이더를 개량해서 더 잘 날게 하는 법을 알려줬다. 그는 이쪽에 경험이 있었다. 그날 오후 여름 A팀은 회의를 했다. 야스이는 그들이 새로운 지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화를 냈다. 너무 일찍 동면에 들어간 탓에 그들의 지식은 시대에 뒤처져 버렸다. 야스이는 최강팀인 자신들이 이렇게 뒤처진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밖에서는 하나와 료가 한우의 출산을 위해 집을 짓고 있었다. 그날 밤 하루는 또 몰래 음악을 연주했고 갱고로가 찾아왔다. 그는 야스이의 경고를 그녀에게 전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하루는 연주를 시작했다. 결국 다음날 아침 하루는 야스이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맞았다. 갱고로가 나서서 그가 그녀의 결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아무 말도 못한 야스이는 수원지를 확인하러 갔다. 곧 건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늪지대만 보였다. 그것도 곧 말라붙을 터였다. 일행은 다음 장소로 계속 이동했다. 그들은 늪에 멈춰 계획을 논의했다. 루는 저수지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하루는 소리를 낼 만한 것을 찾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공격을 받았다. 하나는 하루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고 모두에게 알렸다. 그녀는 야스이의 표정이 매우 수상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하루를 찾아 달려갔고 타카도 따라 나섰다. 한참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달리던 두 사람은 늪 근처에서 소리를 들었다.
하루가 늪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쿠루미는 그 칼이 나칙다며 똑같은 칼을 꺼냈다. 이것은 정부에서만 지급하는 종류의 칼이었다. 하나는 아버지가 준 칼이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묻자 타카시라고 했다. 놀랍게도 그는 여름 A팀을 훈련시킨 사람이었다. 그는 7시드스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였다. 그녀가 사진을 꺼내 보여주자 야스이는 격분하며 그녀의 아버지를 괴물이라고 욕했다. 그녀는 아무 훈련도 받지 않고 선발되었다. 설마 그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야스이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 때문에 말할수록 더 분노했다. 과거의 야스이는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단련되도록 선발된 아이들 중 한 명이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데 필요한 힘과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기준 미달자는 제거되었다. 당시 야스이에게는 시게루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실력이 부족한 그가 탈락하지 않도록 야스이가 훈련을 도왔다. 점차 둘 다 실력이 늘었고 선택받은 7인 중 하나가 되자고 맹세했다. 나이가 들수록 그들은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그때 야스이는 쿠루미를 만났다. 그는 아이든 어른이든 가리지 않고 매우 잔인했다. 병에 걸리면 가차없이 죽였다. 갱고로는 야스이보다 늦게 들어왔다. 그녀는 두 친구와 함께 왔지만 셋 중 하나가 기준 미달로 끌려갔다. 갱고로는 자주 야스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한 번은 교관이 갱고로에게 몹쓸 짓을 하려 하자 야스이가 그를 공격했고 그 결과 붉은 방에서 벌을 받았다. 사실 그곳은 가축을 분쇄해 비료로 만드는 장치의 일부였다. 그곳에서 야스이는 갱고로의 친구가 갈려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노를 안고 나온 야스이는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모두를 훈련시키기 위해 더욱 엄격해졌다. 야스이는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자신이 쓰는 칫솔의 구조부터 시멘트, 흙, 벽돌, 모래의 구성까지 모든 것을 야스이는 점차 더 단호해졌다. 그런 그를 항상 지지해준 사람은 타카시였다. 그는 야스이에게 최종 시험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17살이 되자 탈락 시험도 없이 후보자들은 서로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어떤 자는 총의 구조를 개조해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부상을 입게 만들었다. 등산용 로프에 손을 대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만들기도 했다. 친구 시게루도 야스이와 점점 거리를 두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야스이는 아유와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태연히 음식에 독을 넣어 갱고로를 중독시켰다. 모든 것이 점점 통제불능이 되어갔다. 야스이는 기숙사로 돌아와 일본 화투패를 발견했다. 그제야 그는 시험이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쿠루미와 고로는 이를 예상하고 미리 떠난 상태였다. 갱고로도 준비를 마쳤다. 야스이는 친구를 데리고 함께 갔다. 야스이는 창고로 달려가 장비를 챙겼다. 준비를 마치고 모두와 합류했을 때 학교 전체가 불에 타고 있었다. 야스이는 화투패를 꺼내봤다. 12달을 상징하는 화투패, 그것은 12개의 방향을 의미했다. 야스이가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12개의 방향. 시게루와 야스이는 같은 방향으로 갔지만 어째서인지 그의 표정은 늘 씁쓸했고 야스이도 점차 깨닫고 있었다. 시험은 7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계속되었고 한 명씩 목숨을 잃어갔다. 자연 때문이 아니라면 짐승의 공격이나 서로를 죽였기 때문이었다. 시험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어느 날 야스이와 시게루는 바위에 깔려 죽은 두 친구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는 갱고로를 발견했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야스이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탈락자들의 결말에 대한 진실을 모두 말했다. 모두 갈려서 비료가 된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이겨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했다. 하지만 갱고로는 혼자 떠나버렸다. 시게루 역시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야스이가 진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야스이가 자신을 친구로 여기지 않으며 그의 힘을 빌려 선택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시게루도 야스이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버렸다. 그리고 선택받은 7인이 나타났다. 쿠루미는 타케시와 싸웠고 고로는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죽여야 했다. 마츠리는 누구도 구하지 못해 무력해했다. 아유는 그야말로 독의 명수였다. 야스이는 친구가 떠난 충격으로 멍하니 있었다.
타카시가 그에게 다가왔다. 7인 팀을 채우려면 2자리만 남았다고 했다. 남은 건 너와 쿠루미, 그리고 시게루였다. 야스이는 쿠루미를 죽이려 했지만 지도부가 쿠루미를 원했기에 야스이와 시게루 중 한 명은 죽어야 했다. 그는 그 말을 시게루에게 전하러 떠났다. 그때 아직 살아남은 우카이라는 자가 그를 찾아왔다. 밤이 되어 야스이가 지도를 보는 동안 우카이는 모스 부호로 시게루가 다쳤으니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야스이는 의심 없이 달려갔지만 도착하고 나서야 함정인 걸 알았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우카이는 그를 구덩이로 밀어넣었다. 시게루는 일이 너무 심해졌다고 생각해 막으려 했지만 우카이가 총을 겨눴다. 이제 시게루에게 남은 선택지는 야스이를 죽이는 것뿐이었다. 시게루는 우카이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고 당장 실행하라 강요했다. 쿠루미가 나타나 시게루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도망치던 중 그는 다리에 총을 맞았다. 그는 야스이 역시 부상당해 있는 동굴로 내려갔다. 알고 보니 야스이는 츤데레였다. 겉으로는 시게루를 나무랐지만 속으로는 그가 찾아온 것을 기뻐했다. 쿠루미도 내려와 둘을 도왔다. 그는 우카이가 밖에서 얼어 죽었다고 알려줬다.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여기서 탈출해야 했다. 그들이 올라가려 할 때 밧줄이 누군가에 의해 끊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 타카시가 선택을 강요한 것이리라. 시게루는 야스이가 올라가도록 미래로 나아가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셋은 밧줄을 오르기 시작했고 시게루가 야스이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올라가는 동안 부상당한 다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 그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떨어졌다. 야스이는 밧줄을 잡으려 애썼지만 시게루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그는 스스로 밧줄을 끊어 야스이에게 기회를 넘겼다. 쿠루미는 넋이 나간 얼굴로 그를 끌어올렸다. 모두 시험에 통과한 것을 축하했지만 이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갱고로를 때리며 모두에게 동면 준비를 서두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총을 꺼내 교관을 죽이는 것이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루세이는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카나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어렸을 때 카나메와 함께 놀았던 것만 기억하고 아버지도 기억하지만 그들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야스이는 그 어느 때보다 분노했습니다. 여름비팀은 그 후 떠났고 하나는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녀와 거리를 두었고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물건이 있는지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갱고로도 와서 물었지만 하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하나는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깊은 구덩이를 파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밤까지 파야 했고 손발에서 피가 날 정도였으며 개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스이라는 놈은 항상 증오의 찬눈으로 그녀를 감시했습니다. 햇볕은 날이 갈수록 따가워졌습니다. 하나는 하루에게 이곳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요. 타카가 그녀를 따라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이 짊어져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도 그녀와 함께 갈 것이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준비하러 돌아왔을 때 야스이라는 놈이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며 탓하려면 네 아버지를 탓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절망 속에서 아라시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앙코가 수상함을 느끼고 며칠 동안 야스이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와서 그를 막았습니다. 하나는 그 후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숲에 숨어 아라시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한편 아라시는 암초에 걸린 배를 처리할 방법을 찾고 있었고 그룹에서 나츠보다 더 서툰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라시는 떠다니는 대나무 바구니를 보고 가지러 헤엄쳐 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세미마루는 하바리에게 위험에 처한 호타루가 걱정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에게는 오직 그 땅을 지키는 임무 하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있든 그들이 호타루까지 이곳에 보낼 줄은 몰랐다고요. 아라시는 호숫가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갱고로의 마을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은 확인하러 갔고 마을은 여전히 잿더미에 묻혀 있었습니다. 모두 흩어져서 주변을 확인했고
나츠는 하나가 아라시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마음은 걱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아라시에게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라시가 기뻐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그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세미마루는 몇 가지 나츠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라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고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미마루는 여전히 나츠에게 이것을 아라시에게 주라고 조언했습니다. 세미마루는 나츠가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라시가 자신에게 잘해줘서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가 자신에게 친절했다면 그에게도 반했을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츠는 그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처음 만나자마자 엉덩이를 만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후 두 사람은 모즈와 텐도를 다시 만났습니다. 텐도는 나츠에게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모두를 보탄의 그룹이 갇혀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보탄의 그룹은 건물 같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미마루가 아라시와 누가 먼저 내려갈지 다투는 동안 모즈는 나무에 밧줄을 묶고 가장 가벼운 나츠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모래 밑에 묻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녀는 모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일하다가 하나의 편지를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모두는 그 후 구출되었습니다. 모즈는 그룹 전체가 그곳에 갇혀 있었는데도 지치거나 배고픈 기색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확인해보니 그들을 잡은 것은 감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곤충이 분비하는 물질처럼 보였고 엄청난 양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그들의 몸에 직접 주입된 것 같았습니다. 보타는 몸이 끈적거려서 목욕하러 갔습니다. 호타루는 히바리를 만나 매우 기뻐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후 보탄이 목욕할 때 세미마루가 달려들어 그녀와 한판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녀가 임신했을 때 책임질 용기가 있다면 허락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다시 찾아오라고요. 그녀는 또한 소녀들에게 성관계를 가질 때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 평생을 바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즈는 그녀가 경험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탄도 자신이 임신하고 결혼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교통, 사고 때문에 변했습니다. 아이는 죽고 그녀는 살았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점차 갈등을 겪다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혼했고 그녀는 이곳에 왔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그가 새 아내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많은 반딧불이가 나타나 사방을 날아다녔습니다. 그것은 축제 같았고 보타는 춤을 추고 싶어 했습니다. 모즈와 타마키는 피리를 불고 북을 쳤습니다. 모두 함께 즐겁게 춤을 추었습니다. 미래의 폭풍전의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탄과 단둘이 있을 때 나츠는 왜 전남편이 세 사람과 행복하길 바라냐고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고요. 나츠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고 보타는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그녀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여행을 통해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나츠는 아라시를 찾아가 하나의 편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기 전에 하나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는 그 사건 이후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타카는 눈치가 빨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오늘 밤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몇 명만 갈 것이라고요. 그날 오후 그녀는 조용히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갱고로는 곧 출산할 코루리를 돌봐야 해서 갈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8번과 가을팀의 덩치 큰 오빠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물을 찾으러 동굴에 들어갈 것이니 빨리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다른 팀들과 함께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단지 가을팀을 위해 물을 기르러 따라갔습니다. 깊이 들어갔습니다. 팀 전체는 쿤의 계산에 따르면 높이가 16, 17 미터인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사신 역할을 맡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녀는 그게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타카시가 그렇게만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든 처리하는 책임을 맡은 것 같았습니다. 사신 이야기가 나오자 하나는 모즈를 떠올렸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쿤이 먼저 내려갔고 그 다음에 하나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타카는 그녀에게 구급용품을 좀 주었고 호신용으로 배터리도 주었습니다. 그 후 하나가 내려갔고 류세이가 마지막으로 따라갔습니다. 다 끝난 후 타카와 갱고로는 위에서 기다렸고 야스이는 팀에서 이탈해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쿤이 하나에게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듣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하루는 갱고로에게 피리 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하루는 갱고로에게 오늘 밤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야스이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는 그녀를 매우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이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갱고로는 잠시 생각하더니 하루에게 자신과 듀엣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루가 대답하기도 전에 소녀는 그를 끌고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해가 점차지고 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옛날 도시의 야경을 함께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갱고로에게 함께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굴로 돌아와서 쿤은 타카시가 자신에게 싸우는 법과 생존법을 가르쳐준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쿤은 사실 그를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 다른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쿤이 하나를 먼저 가게 했습니다. 한편 타카는 고로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개와 노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키우던 늑대를 해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랑이를 직접 죽여야 했습니다. 광견병에 걸린 후였습니다. 타카도 심하게 다친 자신의 늑대를 직접 처리해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후회하나요? 그는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었는지 모른다고요. 아마 그를 몹시 미워할 것이라고. 타카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호랑이는 자신을 해방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할지도 모른다고요. 타카는 동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우리 자신의 감정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봤을 때 행복했을 거라고. 비록 잠시였을지라도 고로는 타카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울었습니다. 한편 하나는 천천히 밧줄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쿤이 마치 그녀의 아버지가 그의 밧줄을 잘랐던 것처럼 밧줄을 잘라 그녀를 깊은 곳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떠났고 하루와 갱고로는 타카와 합류했습니다. 마침 쿤과 류세이가 돌아와서 하나가 틈새로 떨어졌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타카를 매우 언짢게 했습니다. 그는 그 후 하나를 찾으러 내려갈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고로도 그를 도왔습니다. 갱고로는 모즈를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떨어진 곳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편 하나는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따라가 강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상처를 응급처치하고 이 소용돌이를 통해 어떻게 탈출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생각하다가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여름방학 때 온 가족이 사도에 놀러갔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데리고 큰 저택에 사는 한 나이 든 여성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만약 아빠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곳으로 오라고요. 그녀는 아버지가 이곳에 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줬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을 부르는 하루의 피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가 불렀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메랑에 글자를 새겨 위로 던졌습니다. 뛰어난 시력으로 하루는 곧 그 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갱고로가 재빨리 그것을 찾았고 하나는 여기에 물이 있다고 적어놓아 모두를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하루는 그 후 그들이 받았다는 신호로 계속 피리를 불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피리 소리. 재수없게도 그녀는 자스이를 다시 만났고 그는 이 기회에 그녀를 여기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를 소용돌이가 있는 강으로 밀어버렸다. 그녀는 칼로 바위에 매달리려 애썼다. 그녀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 마침 타칸의 일행이 도착했고 그녀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재빨리 그곳으로 내려갔다. 고로가 먼저 내려갔고 타카가 뒤따랐다.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자 한나는 쿤과 자스이가 자신을 죽이려 했고 이 늪에서 하루를 죽인 것도 그들이라고 소리쳤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손을 놓치고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고로는 재빨리 몸에 밧줄을 묶고 그녀를 찾으러 뛰어들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그는 한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때 타카는 거의 이성을 잃었다. 그동안 그는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항상 참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유약함이 한나의 죽음을 초래했고 이는 컵에 물이 넘치는 마지막 한 방울과 같았다. 타카는 분노하여 쿤을 찾아갔다. 그가 쿤을 벽으로 몰아붙이자 자스이가 총을 꺼내 타카를 위협했지만 그에게 그런 건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는 재빨리 돌을 던져 자스이의 총을 든 손을 못쓰게 만들었다. 이 순간까지도 이 두 놈은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다. 한나의 존재가 팀들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한나를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둘 다 A팀이 우월하며 누구의 생사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자스이는 심지어 칼을 꺼내 덤볐다. 말했듯이 총도 타카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후 고로는 하나를 죽이려 한 자스이와 쿤의 죄를 폭로했다. 아이우도 그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덧붙여 말하자 모두가 점점 그를 경멸했다. 타카는 미쳐서 자스이에게 덤벼들었다. 그는 그를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만약 한나라면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냉혈한 무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처럼. 모두가 진정되자 8번이 범죄자를 처리할 방안에 대해 투표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두 명은 모두 강간, 폭행, 고의상해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가을팀이 결코 잊지 못할 가장 큰 죄는 요이를 죽인 것이다. 그는 둘 다 추방하는 벌을 제안했고 반대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지만 모두가 그들을 쫓아내는데 동의했다. 자스이는 화를 내며 자기 팀에게 떠나자고 했지만 모스는 곧 태어날 아기를 돌봐야 한다며 거절했다. 고로 역시 돌봐야 할 가축이 많아 남았다. 아이우도 가지 않았고 고로는 당연히 하루와 함께 남았다. 츠라이도 가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팀을 돕는 자신의 역할만 충실히 했다. 결국 쿤과 자스이만 떠나게 되었다. 모두들 비록 침착했지만 한나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다. 타카 역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나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자는댐 건설 작업을 계속했다. 타카는 급류로 돌아가 자신의 옷 조각을 남겨두었다. 해안으로 떠내려가면 한나가 찾길 바라면서 그는 근처에서 물을 깃던 아이우도 만났다. 그는 한나를 모욕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기는 자스, 이 같은 쓰레기들을 싫어할 뿐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녀는 이전부터 그와 원한이 있었다. 타카는 그 후 아이우가 물 깃는 것을 도왔다. 둘은 근처에서 물을 마시던 짐승 한 마리를 사냥했다. 이 기회에 타카는 아이우에게 개울 근처에 사는 생물 몇 가지를 소개해 주었는데 말려서 먹으면 아주 맛있다고 했다. 아이우는 타카의 15년 생존 지식에 큰 흥미를 느껴 그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둘이 돌아왔을 때 츠라이는 수원 해결 방안을 두고 논쟁 중이었다. 자는 수로를 만들고 싶어 했고 츠라이는 저수지를 만들고 싶어 했다. 둘이 격렬하게 다투고 있을 때 덩치 큰 형이 그냥 수원 근처에 집을 지으면 편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것도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둘 다 바로 승인했다. 모두가 건설 작업을 시작했다. 하루는 일하면서도 한나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위급한 순간에 한나를 돕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가 죽었다는 생각만 하면 그는 또 울었다. 고로가 와서 그를 진정시켰다. 한편 우리의 두 죄수는 사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팔이 다쳐서 자스이는 아무것도 사냥하지 못했다. 하지만 쿤은 여전히 쉽게 사냥했다. 저녁이 되자 둘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자스이는 사실 한나를 해치려 한 게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녀가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절망감을 느끼길 바랐을 뿐이지만 분노가 이성을 완전히 압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다.
한편 쿠는 여전히 팀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자스이에게 머리를 좀 더 쓰라고 말했다. 만약 또다시 이렇게 멍청하게 굴면 쿤도 그를 버릴 것이라고 했다. 쿤은 그 후 주변을 순찰하러 갔다. 자스이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다음 날 타카는 아이유에게 생물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하루를 만나자마자 달려가 건기용 집이 완성되면 떠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봄팀의 남은 사람들을 찾아 나설 것이었다. 혹시 잊으셨다면 우리는 스노바타 형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타카는 한나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기에 그녀를 찾으러 갈 것이다. 죽었더라도 시체는 찾아야 했다. 그는 자주 편지를 보낼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 아이유는 그를 따라가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도 세상에 대해 배우고 세상의 모든 식물종을 발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건기용 집이 완성되었고 모두가 이사했다. 그리고 타카와 아이유도 그들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때 진짜 사신이 나타났다. 모즈, 그는 타카시에게 A팀을 감시하는 임무를 받았다. 만약 그가 그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는 A팀 전체를 제거할 것이었다. 또한 타카시는 A팀이 가이드를 죽이거나 한나를 해치면 모즈 역시 손을 써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관찰한 후 모즈는 A팀의 아이들이 여러 다른 방향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았다. 고로는 웃는 법을 배웠다. 고로는 동물들을 돌보는 법을 알았다. 모스에게는 곧 태어날 아기를 잘 돌봐주길 바랐다. 문제는 왜 츠라이가 자스이와 함께 가지 않았고 쿤이 떠난 사람이었냐는 것이다. 모즈는 이 두 사람을 더 관찰해야 했다. 한편 쿤과 자스이는 여러 날을 헤맨 끝에 코끼리, 개미, 사자라는 배를 찾아냈다. 배가 매우 새 것처럼 보여서 둘 다 함정이라고 의심했다. 그들은 주변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먼저 아사히와 나츠가 다가오는 공연을 위해 춤 연습을 하는 것을 보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타마키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텐도는 놀고 있었다. 호숫가를 보니 호타루와 보탄 누나가 물건을 찾으러 잠수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그를 위한 함정이라고 말했다. 자스이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라타가 호수에서 잠수해 올라와 건져낸 물건 몇 개를 가지고 나왔다. 잠시 관찰한 후 둘은 이곳이 여름 P팀일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이 팀이 자신들의 A팀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서 둘 다 더 관찰해야 했다. 갑자기 텐도가 모래를 미끄러져 그들 쪽으로 돌진했다. 그들은 그녀가 돌말뚝에 떨어지기 전에 간신히 구했다. 그녀가 보니 수다쟁이 기계가 2명의 잘생긴 남자를 잡았다고 울렸다. 그녀는 그 후 둘을 모두에게 데려갔다. 둘은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고 자신들이 여름 A팀 소속인데 나머지 사람들과 떨어졌다고만 말했다. 보탄 누나가 찾으러 가고 싶어 하자 자스이는 굳은 얼굴로 찾지 말라고 했다. 그 후 호타루가 활동 시간이라고 말하자 모두가 비누를 가지러 달려갔다. 모두 그 후 분출하는 소용돌이 주위에 섰다. 밖에서 두 사람은 B팀 멤버들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보탄 누나는 아주 강해 보여서 가장 조심해야 했다. 아라타는 운동선수 같았고 엄청나게 덤벙대는 소녀 나츠는 진짜 힘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B팀이 목욕을 마치자 자스이는 그들이 타카시와 관련이 있는지 떠보았다. 하지만 아라타가 썰물이라며 말을 끊었고 무리는 개를 잡으러 배로 올라갔다. 둘이 떠나자 보탄 누나는 그들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텐도는 나츠에게 빨리 한 명을 고르라고 말했다. 아라타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으니 새로운 정박지를 찾아야 했다. 이상한 생물에게 공격당할 뻔했을 때 쿤이 그를 도와주었다. 잠시 후 쿤은 아라타에게 이 두 놈이 싸움을 아주 잘하는 것 같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라타는 가을팀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싶지 않았다. 아라타는 이 두 사람을 믿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모두가 함께 식사했다. 밤늦게 자스이와 쿤은 여름 B팀의 상황을 다시 평가했다. 이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대비가 없어 보였지만 츠라이가 사신이 B팀에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둘은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그날 밤 평소처럼 쿤은 순찰을 나갔고 자스이는 또 몽유병처럼 시게루를 찾아다녔다. 그 친구는 자스이가 아직 떨쳐내지 못한 걱정거리였다. 다음 날 아사히가 둘에게 와서 곧 문화금요일이라고 알렸다.
아라타가 주중 매일 개인 장기 자랑을 하는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계획적인 삶은 그들을 더 안정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 후 아사히는 둘에게 무대 설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일을 마친 후 자스히는 계속 관찰했는데 그들이 너무 태평하게 살고 아무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나츠가 배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가서 도와주었다. 그녀는 이 오빠도 착하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의 과거를 몰랐으니까. 모주는 멀리서 관찰했다. 아라타는 여전히 장난을 치고 있었고 아오이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지휘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두 사람이 B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들을 처리할 것이다. 문화의 밤이 왔다. 아사히와 나츠는 함께 연습한 춤을 선보였다. 모두가 즐겁게 웃는 동안 자스히는 아주 진지하게 봐서 나츠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쿠는 그에게 그냥 뇌를 비우고 보라고 말했다. B팀의 평화롭고 즐거운 나날은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갔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일기는 여기서 끝난다. 2기도 있으니 찾아보실 수 있다. 그럼 이제 안녕.